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번개 만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함께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건 확실해요. 한동훈 대표도 참석 안 한 거죠?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사실은 저도 뭐 다른 의원들이 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나온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야, 이거 무슨 뭐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서 뭐 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일단 번개 모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참석자들 확인해 보니까 인효한,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분명히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회동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필요에 의해서 만찬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 면에서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첫 번째는 원래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다가 그렇습니다. 추석 민심 이후에 9월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건 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같이 만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죠. 결국은 친한계를 배제시키고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된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의심되는 만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나중에 뭐 조금 이제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 대표랑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공통적인 뭐 그쪽 표현대로 얘기하면 정권 재집권을 위한 거를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 예.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 네. 지금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다 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동훈 지금 빨리 그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든지 이걸 해야지 신뢰관계도 쌓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좀 그 협의체에서 네.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최고위원과 만나다 보니까 예. 야, 혹시 이게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뭔가 이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라고 네. 하는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점이라든지 예. 더 나아가서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 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좀 그렇군요. 드립니다. 정치에서 비밀은 없어요. 어제 저녁에 만찬했는데 아침에 바로 알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화의 한 제목은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만 형식은 이제 번개죠. 번개라는 것은 번개 만남은 긴급하거나 예. 또는 전격적인 만남인데 지지율로나 당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번개가 아니라 날벼락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사지 말고 이해를 사야 된다. 미스 언더스탠딩은 팔고 언더스탠딩을 사라. 오해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빅데이터에서 오를 연결어들은 왕따, 패싱, 예. 그다음에 갈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예. 국민의힘 지지율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협력을 했고 네. 뭔가 최근에 민생 관련돼서 해결책을 내놨다 그러면 국민들은 환호를 지르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요한 것이 특히 중요한 것은 대륙주, 대구 경북이나 60대 그리고 네. 주부층의 지지율을 더할 때 네. 결집을 할 때 중도층도 그때 더 외연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잘 납득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번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번개라기보다는 지지율상으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번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을 하면서 만찬 사실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이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참석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 만찬과 관련된 어떤 관계자이든 간에 누군가 말해버리면 이건 알려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뭐 이것이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어떤 만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상당히 예. 방송이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말은 조심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표정에는 불만이 또 말의 내용에는 불만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뇨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이 배석자들은 어떻게 읽히세요? 뭐 지난번 그 대표 경선, 또 최고위원 경선에서 예.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정책위 의장을 경기를 하냐 마냐를 할 때 그때 규모가 친한 4명, 비한 4명이었었잖아요. 예. 그 기억이 나시잖아요. 예. 그때 비한에 이제 거론됐던 분이 이제 이뇨한, 김민전.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상현 대표는 경선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성 발언을 많이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한 분은 빠지시고 비한 분만 모셔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성숙한 정치 같았으면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대표님도 오십니까? 물어보고 안 온다면 그거는 좀 그러네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옛날 과거의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이었었는데 두 분 다 이게 정치적인 그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적 경륜이라든지 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만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고 자꾸 확인시켜 주잖아요. 문화 갈등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많아요. 누가 만든 거냐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최고위원회의도 상당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뇨한 위원, 김민전 의원, 위원에게 뭐 만찬은 모임은 어떠셨나요? 그럼 상당히 또 난감해지는 겁니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의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을 만났는데 그때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난감한 상황이 되겠네요. 제가 가장 피해야 되는 명절날 감히 단감은 취하되 난감은 피해라. 그래요.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니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긍정평가 29.9, 부정평가 66.1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도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는요. 네,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4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일종의 이제 고착화 현상,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착화 현상이다. 리얼미터에서 30%대로 떨어진 게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밖에 없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20%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4월 3주서부터 9월 1주까지 한국 갤럽이 총 15번의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네, 총 15번의 조사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3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29, 28, 27, 23, 20%대인데 저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4월 3주서부터 9월 1주까지니까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큰 변화를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소통을 강조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체코 원전 수주를 했다든지 뭐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보다 훨씬 많은 올림픽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20%대로 고착화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의료 대란을 7개월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책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갤럽 9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내용이에요. 저 한국갤럽 조사에서 23%까지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게 이제 1위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이 1위로 올라와서 부정평가 이유도 보여주세요. 지난주보다도
무려 9%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9%포인트가 오른 17%네요. 17%. 그러니까 경제 민생이 계속 1등이었는데 경제 민생이 14%로 2등이 되고 2가 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9%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료 문제와 관련 대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죠.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3월 달에 69%였는데 이번 조사는 79%예요. 더 나가서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도 57%에서 71%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 7명, 8명이 지금 이 의대와 증원과 관련돼서 대란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있는데 추석은 가까이 오고 대안은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도 그렇지만 중도층의 경우에는 중도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대통령 지지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의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더 큰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한국 갤럽도 직전 조사,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조사의 직전 조사에서는 가장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드렸던 그 한국 갤럽의 부정평가 이후 화면에서 다시 보실 겁니다. 보면은 의료기획과 관련된 이 갈등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민생, 물가보다도 더 올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 여, 야, 의 정협의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또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도 유예해라, 포기해라, 뭐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제 지금 입시가 사실상 이제 수시가 시작된 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입시를 손대는 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법적 제도적 숫자보다도 오히려 이 소통 부분, 오히려 감정적 골이 더 깊어져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짧게만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재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결집도가 투표의 적극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전의 선거들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5% 또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30%로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여당의 적극 투표층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서울시 교육감이 있죠. 또 강화 군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선거 결과가 상당히 대통령의 리더십에 또 한 번 영향을 주고 평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긍정 지지율을 올리고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우리 배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3%지만 중도만 빼놓고 보면 18%밖에 안 돼요. 10% 되고 20대에서도 긍정평가 15%, 30대에서 15%. 그러니까 20대, 30대 중도층에서 10%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의정 갈등은 대통령과 의사 중에서 정규 의사와의 갈등이 아니에요. 전공의와 의대생과의 갈등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를 의사들과 관련돼 가서 보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 쪽에서 봤을 때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떤 대안을 2026년도 완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명분을 갖고 만나야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고 했다가 합리적인 근거를 안 내놓으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명분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명분을 주 그게 핵심인 것이지 의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갈등이 있느냐 저는 핵심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죠. 예,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했고요.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당당하게 또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서모 씨의 급여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40분가량 비공개 회동 뒤 평산 책방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쓰신 책인데 우리 시민 당직자 여러분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돈 하나 사주세요. 대통령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국방, 보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고록을 좀 먼저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양산이 검찰 수사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5월 동주가 애처롭습니다.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평산 채권 재단 본회의원도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분이 검찰 개혁의 위원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후에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그 연임 또 후에 첫 만남이었고요. 자,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직 대통령하고 예. 현직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뭐 그렇게 뭐 특이한가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만날 수는 있지만 저 회동이 끝나고 나서 모든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뭐죠? 정치 탄압이다. 네. 포함해서 이 보복이다라고 얘기죠. 민생의 민자가 지금 나와 있나요? 최소한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 민주당이 저 서민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좀 편하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준비 안 된 정부 때문에 고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었습니다. 예. 그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정권 뺏긴 사람들이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예. 그 자신들이 뭐가 부족해서 뺏겼는지에 대한 거는 없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막 이게 하다 보면은 저런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화로하고 박수 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정치의 핵심은 뭐냐?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적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사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평산 책방에 대한 후원회장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정치는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정부를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적 이득을 얻는 거라는 것을 이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예. 그게 바로 올바른 정치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분위기가 옛날부터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저도 김영준 교수의 비판과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마냥 비판적으로만 나올까? 도덕적 명분은 없지만 예. 예. 정치적 실속을 노린 것으로 저는 보인다는 정치적 거예요. 실속이요? 정치적 실속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 김영수 앵커의 설명처럼 예. 오히려 지난번 만남보다도 더 화기애애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오월동주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화기애애 보여서 괜찮은데 또 결집하는 것 같은데 예. 결집이 되는데 한다면 정치적인 반사이익, 실속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화기애애하게
반응을 보이고 예. 환영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분위기는 뭘까? 본인도 리스크거든요. 예. 딸인 문다혜 씨와 관련된 예. 그런 위협한 상황,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위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럴 때 상호 협력하고 더 친명 친문, 이른바 명문이 됐던 문명 결집을 한다.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법적인 거는 차치하고 여론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예. 아까 제가 번개 만남에 대한 날벼락을 이야기했듯이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호남과 40대가 화이트 칼라가 비판은 받지만 이 만남에 대해서 또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은 받지만 40대 또 호남 화이트 칼라가 결집을 한다면 정치적인 이익은 얻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탄동맹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정치 탄압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겉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화기애애한 모습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5월 동주라고 믿는 여론도 있겠지만 워낙 결집을 하다 보니까 뭐는 균열이나 분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이기로는. 그러면은 오히려 결집을 하고 더 협력을 하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친문 친명이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치적으로는 뭐 나름대로의 그 실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억나시죠?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 3월달에 친명횡재, 비명횡사였잖아요. 근데 비명이지만 실은 친문횡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얼마나 그 갈등 구조가 심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실익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명분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도덕이 중요하냐면 진보 세력이 얘기하는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정의, 인권, 평등. 그것의 기본은 도덕이에요. 도덕이 무너지는데 무슨 인권이 있고 정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민주당의 재집권 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아무리 이재명 일극체제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했던 신상기 시대도 있는 건데 김경수, 김부겸, 더 나가서 김동연. 그러니까 김동연 지금 지사가 여하튼 간에 이걸 예상했는지 못하는 모르지만 전 국민 20만 원 지원에 관련돼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차별화 목소리를 내는데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만 다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게 그게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일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층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통합적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위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직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의 불안이 크다라고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에 딸인 문다혜와 관련된 또 전사위와 관련된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된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와 헌법과 법률과 또 재판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만남의 분석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5월 동주라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방탄 동맹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짧게만 요약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면 또 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이 우위에 선다면 그래서 상대적 지지율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은 상대적인 여론은 오히려 더 민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는데 네. 얼마나 그 비교 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표를 받느냐, 예.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효과적이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은 성적표를 넘어서서 예. 지금 뭐 문다혜 씨 가족과 관련된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더 굉장히 더 악성인 게 있어요. 아니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 예. 두 번째 탈원전 경제성 조작,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된 것이 지금 다혜 씨 가족과 관련된 부분 수보다 훨씬 더 이거는 위중한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피고를 왜 지금 나는 검찰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도 그럴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 다 정치 보복이에요. 정치 탄압이죠. 이명박 대통령 BBK는 2007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2017년도 정권 잡고 나서 10년 후에 한 거, 그건 정치 보복 아닌가요? 정치 보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폐청산이라고 했었죠. 당연히 적폐청산이죠. 이거는 보수 정권에 있는 적폐청산은 잘못된 거고, 진보 진영의 적폐청산은 괜찮은 건가요? 똑같죠. 법 앞에 평등한 건데.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뭐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말한 이 울산 선거 개입 문제, 선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권력이 아주 재정이 나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각종 의혹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답정너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답정너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250명인데 그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편파성이다라고 주장하려면 그냥 수사심의위원 자체를 없애야 되는 논란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애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무작위로 추첨된 민간위원들의 판단조차 편향됐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바로 특검의 이유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심의 결과? 저는 민주당은 응당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 예.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법적인 해석과 법적인 추궁보다는 여론상의 공세가 더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위원회를 검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차원보다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여론상 접근할 부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건 한계가 있다. 명분백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를 해본들, 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한들, 그렇다면 이제 여론 공세는 이제 더 확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약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로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는 계속 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도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의 대응일 거예요. 예, 여론상 대응일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김재섭 예. 의원이 한 이야기대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적어도 대륙주라고 하는 대구 경북과 60대 주부층이라고 하는 핵심 지지 기반뿐만 아니라 중도층, 중도 또 수도권 또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까지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사과 플러스 재반 조치 사항들, 제2부속실이나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하면 됩니다. 예. 그 외에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점이 이제 여론상 법적인 부분보다는 여론상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권고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 짜고 치는 고소업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와 예. 지금 얘기는 사과와 특검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는 꼭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일종의 권고 부분에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실은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왔었죠? 기소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기소했죠. 예. 1심이 어떻게 됐죠?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어떠한 편파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예.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처음부터 뭐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어땠었나요? 그렇게 무슨 이건 아예 처음부터 부정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일단 결과를 약간 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로 네.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김건희 문제와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면은 파동이 어떻게 끝나면 당연히 김정수 여사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법에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된 법 예. 그걸 제정하자. 이건 다 과거의 영부인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는 매듭을 짓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원석 총장이 그랬잖아요. 뭐 솔직한 얘기로 불기소 처분 얘기를 하면서도 예. 당장은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 행위로 연결될 수는 없다. 예. 오늘 아침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수사심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특봉 문제, 예. 의료 대란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다 강국 정치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들어가면서 지금 얼마나 수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당장 그리고 내수가 부진한 거로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말이죠. 예.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생을 좀 살리는 정치 쪽에다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더해서 특검법 발의를 했고 이번 본회의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법적인 또는 제도적 접근보다도 네.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또 민주당의 공세가 예. 또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여론상으로는 예. 법적으로 아무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여론상으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또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예. 또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면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여론상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